4. 주인 부부의 싸움 방식. 짧은 글이 있는데요. 주인은 어느 날 자신이 100년 해루를 기약한 부인의 정수리 한복판에 동그랗고 커다란 벗겨진 멋자리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런 속도로 벗겨진다면 40대가 되면 속빈 주전자처럼 되겠군. 그건 전염병이야. 여자가 보기 싫게 병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콧구멍에 흰털이 나지 않았어요? 흰털도 전염되겠죠. 내가 병신이라면 어째서 데려왔어요? 네, 본문입니다. 4. 주인 부부의 싸움 방식. 여느 때처럼 간에다 내 저택으로 잠입했다. 여느 때처럼이란 말은 새삼스레 해석할 필요도 없겠다. 번번이 재고한 만큼의 정도를 표현하는 어휘다. 한 번 한 일은 두 번 하고 싶은 법이며 두 번 시도한 일은 세 번 시도하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호기심이 아니다. 고양이라 하더라도 이 심리적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3번 이상 되풀이할 때 비로소 습관이라는 의의를 씌워 이 행위가 생활상의 필요로 진화하는 것 역시 인간과 다를 바 없다. 무엇 때문에 이다지도 자주 분주하게 간에다 저택으로 출입하느냐고 이상히 여긴다면 그러기 전에 인간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왜 인간은 입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코로 토해내는 것인가?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인병에 약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부끄러움도 없이 삼키고 토하고 하면서도 염치 없는 이상은 내가 간에다 내 출입을 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큰 소리로 나무라지 말기를 바란다. 간에다 내 댁은 나의 담배인 것이다. 잠입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다. 어째 도둑 아니면 새 서방 같아서 듣기가 거북하다. 내가 간에다 내 댁으로 가는 건 초대야 받지 않았을 망정 결코 가물치 토막을 설정하거나 눈, 코가 얼굴 중심에 달라붙어 있는 삽살개 진궁과 밀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뭐 탐정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릇 이 세상에 천한 가업치고 탐정과 고리대금 업자만큼 천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기야 강개수군을 위해 고양이답지 않은 의협심을 내어 한 번쯤은 간에다 내 댁 동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본 적은 있으나 그것은 꼭 한 번뿐이었으며 그 후론 결코 고양이의 양심에 창피하고 용렬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왜 잠입한다는 수상한 문자를 사용했나? 글쎄, 그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원래 내 생각을 따르면 저 허공은 만물을 덮기 위하여, 이 대지는 만물을 싣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니 아무리 집요한 논리를 좋아하는 인간이라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허공과 대지를 제조하기 위해 그들 인류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소비했느냐 하면 천척의 도움도 주지 못했지 않은가? 자신이 만들지 않은 물건을 자기 소유로 정하는 법은 없다. 자기 소유로 정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으나 타자의 출입을 금할 이유는 없을 게다. 이 망망한 대지를 약삭빠르게 울타리를 두르고 말뚝을 세우고 모모의 소유지 등등으로 구획하여 가르는 것은 흡사 저 창공에 새끼줄을 치고 이 부분은 나의 하늘이요 저 부분은 그의 하늘이라고 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령 토지를 잘라내어 한 평에 얼마의 소유권을 팔고 사고 한다면 우리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한자 입방으로 나누어 분매해도 좋을 것이다. 공기를 분매할 수 없으며 하늘에 새끼를 치기가 부당하다면 토지의 사유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여 이와 같은 법칙을 믿고 있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나 들어간단 말이다. 하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는 안 가지만 뜻하는 방향으로는 동서남북의 구별이 필요 없다. 태연한 얼굴로 어슬렁어슬렁 간다. 가네다 같은 인간에게 사양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고양이의 슬픔은 힘만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힘센 것은 권리라는 격언조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은 제 아무리 이쪽에 도리가 있더라도 고양이의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통하게 하려다간 인력급 군내 깜둥이처럼 느닷없이 생선장소의 멜대에 얻어맞을 우려가 있다. 사리는 이쪽이 맞지만 권력은 저쪽에 있다고 할 경우에 사리를 굽혀 덮어놓고 굴종하느냐 또는 권력의 눈을 피해 이쪽 사리를 관철하느냐 한다면 나는 물론 후자를 택할 것이다. 멜대는 피해야만 하기 때문에 잠입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의 집 저택 안으로 들어가도 무방하기에 들어가야만 하리라. 이렇게 나는 간에다 내 저택으로 잠입하는 것이다. 잠입하는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점탐할 생각은 없으나 자연히 간에다 군 일가의 사정이 보고 싶지도 않은 나의 눈에 비치고 느끼고 싶지 않은 나의 뇌리에
인상을 남기게 되면 부득이한 일이다. 하나코 부인이 세수를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코만 닦는 일이며 도미코 따님이 아베카와 떡을 마구 드시는 일이며 그리고 가네다군 자신은 설명이 있네요. 가네다군은 마누라와는 달리 코가 낮은 사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네다군 자신은 단순히 코만이 아니고 얼굴 전체가 낮다. 어릴 적에 싸움을 하다가 골목대장한테 목덜미를 잡혀서 토담에 한껏 떠밀렸을 때의 얼굴이 40년 뒤인 오늘날까지 인과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탄한 얼굴이다. 지극히 온화하고 위험이 없는 인물 입에는 틀림없지만 어쩐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아무리 화를 내도 납작한 얼굴이다. 그 가네다군이 다랑의 회를 먹고 제 손으로 제 대머리를 찰싹찰싹 두드리는 일이며 그리고 얼굴만 낮은 게 아니라 귀도 낮아서 덮어놓고 높은 모자와 높은 계달을 신는 일이며 그것을 인력국군이 우습다고 스승한테 얘기하는 일이며 스승이 과연 자네의 관찰은 기민하다고 감탄하는 일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요즘은 부엌문 옆으로 마당을 지나서 지쿠야마, 이 지쿠야마는 만들어 놓은 산입니다. 정원에 지쿠야마 그늘로부터 서쪽을 내다보아 장지문들이 다 닫혀 조용하구나 하는 확신이 서면 슬슬 올라선다. 만일 사람 소리가 시끌벅적하다든가 방 안에 내다볼 염려가 있다 싶으면 연못을 동쪽으로 돌아 변소 옆으로 해서 몰래 툇마루 밑으로 나간다. 못된 짓을 한 기억은 없으니까 뭐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무법자를 만났다간 재수가 없었다고 체념하는 수밖에 별 수 없는 노릇이다. 가령 세상이 구마사카 조한, 이게 헤이안 시대의 큰 도독이랍니다. 구마사카 조한 같은 악한만의 세상이 된다면 그 어떤 성덕군자인들 역시 나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다. 가네다군은 의젓한 실업가인지라 물론 구마사카 조한처럼 5자 세치나 되는 칼을 휘두를 염려는 없겠으나 듣자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병이 있다고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정도면 고양이를 고양이로도 보지 않을 게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어진 고양이도 그의 저택 안에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 방심할 수 없다는 점이 나로선 좀 재미가 나기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토록 가네다 내 대문을 출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차차로 골똘히 생각하고 나서 고양이의 뇌를 남김없이 해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이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오늘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여느 때처럼 스키야마의 잔디밭 위에 턱을 밀착시키고 앞쪽을 내다보았더니 15조, 15조는 7평 반의 넓이입니다. 15조, 다담이 15개짜리죠. 15조의 응접실을 춘삼을 볕에 활짝 열어젖히고 방 안에는 가네다 부부가 손님 한 사람과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참이랬다. 애꿎게도 하나코 부인의 코가 이쪽을 향해 연못 넘어 내 이마 위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지 않겠는가? 코에게 노려봄을 당하기는 오늘이 난생 처음이다. 가네다군은 다행히 뺨을 옆으로 돌리고 손님과 상대하고 있으므로 그 평탄한 부분은 절반쯤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그 대신 코가 어디 있는지 분명치가 않다. 다만 밤댁의 코밑 수염이 어디 아무데서나 난잡하게 무성해서 저 위에 구멍 2개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만은 쉬이 내릴 수 있다. 봄바람도 저런 미끄러운 얼굴에만 불어댄다면 필시 쉬울 것이라고 겸사겸사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다. 손님은 어떤고 하니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보통 용모를 하고 있다. 다만 보통인 만큼 이것이라고 특별히 내세워 소개할 만한 특징은 하나도 없다. 보통이라고 하면 제법 괜찮을 것 같지만 지나치게 평범한 나머지 속되게 보이는 것은 차라리 불쌍하다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무의미한 상판을 가질 숙명을 띠고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여느 때처럼 툇마루 밑까지 가서 그 다마를 엿들어 보지 않고선 알 수 없겠다. 그래서 마누라가 일부러 그 사내네 집까지 가서 형편을 알아봤는데 말이야. 하고 가네다군은 여느 때처럼 금방진 말투다. 금방지긴 하나 추워도 날카로운 데가 없다. 말도 그의 안면과 같이 평탄방대하다. 오라, 그 남자가 미즈시마 씨를 가르친 적이 있다고요? 오라, 좋은 생각이 있었네요. 오라. 하고 오라만 연발하는 손님이다. 그런데 어쩐지 요령 부덕이단 말이야. 예, 구시암이라면 요등 부덕일 밖에요. 그 작자는 제가 함께 하숙을 하던 시절부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실로 뜨뜻미지근한 사람이라서 그 참 난처하셨겠습니다. 하고 손님은 하나코 부인 쪽을 향한다.
난처하고 무고가 어디 있어요. 글쎄 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남의 집에 가서 그런 푸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하나꾼은 여느 때처럼 콧바람을 마구 불어댄다. 무슨 무리한 말이라도 짓거렸나요? 옛날부터 고집스러운 성격이라서 어떻든 10년을 하루같이 아이들 전문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걸로도 대충 아실만 하겠죠. 손님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있다. 아니 얘기도 되지 않을 정도라서 마누라가 무슨 말을 물으면 아주 쌀쌀하기가 얼음장 같아서. 그건 괘씸하기 짝이 없네요. 도대체 조금 학문을 했다 하면 자만심이 생기기 십상이라 게다가 가난을 겪으면 남에게 지기 싫어하게 되고 세상엔 퍽도 무리한 놈이 있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무턱대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덤벼드는 그런 자가요. 마치 그들의 재산이라도 빼앗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모양이니 놀랍지요. 아하하 하고 손님은 크게 기뻐하는 모양이다. 아니 참으로 어느 도단이라. 그건 필경 세상 물정을 모르는 외고집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좀 골려주기 위해 혼내주는 게 좋을성 싶어 좀 손을 보았지. 오라 그렇다면 어지간히 정신 차렸겠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하고 손님은 어떤 대응법이었는지 말도 듣기 전부터 이미 가네다 군에게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스즈키 그게 참 어찌나 완고한 작자인지 학교에 나와서도 훅구치시나 스키하고는 말도 걸지 않는다지 뭐예요. 황송에서 잠자코 있나 했더니 글쎄 저번엔 죄도 없는 우리 집 스승을 개화장을 들고 쫓아오더랍니다. 나이 30의 낯짝을 들고 그 따위 미련한 짓을 어떻게 한답니까? 정말이지 자포자기해서 머리가 돌았나 보죠. 어째서 그런 난폭한 짓을 했남? 이에 대해서는 그 손님도 약간은 의문이 생긴 것 같다. 뭘요? 그저 그 사람 집 앞을 먹으라고 중얼대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닷없이 지팡이를 들고 맨발로 뛰어나오더라지 뭐예요? 설사 먹으라고 좀 했다 하더라도 어린애들 아니에요? 그쯤 되면 수염난 큰 어린애 아니에요? 더구나 선생이. 그렇죠. 선생이 그런다는 건. 하고 손님이 말하자 가네다 군도 그럼 선생이니까 하고 말한다. 선생인 이상은 그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목상처럼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 사람이 일치한 결론인 것 같다. 게다가 그 메이테이란 작자는 여간 괴짜가 아니던데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만 자꾸 해대고요. 저는 그런 괴상한 학자는 보다가 처음 봤다니까요. 아, 메이테이 그자 말인가요? 여전히 허풍을 많이 떠나보군요. 역시 쿠샤민의 집에서 만나셨나? 그자한테 걸려들면 못 당하죠. 그자도 옛날에 같이 자취하던 동료였습니다만 어찌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곧잘 싸움을 했었죠. 누구든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선 그야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의리상 안 된다든가 체면을 지켜줘야 한다든가. 그럴 때 누구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법이죠. 뭐 그렇지만 그 작자는 안 해도 될 거짓말을 마구 해대니까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 엉터리 수작을 글쎄 뻔뻔스럽지 뭡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취미 삼아 하는 거짓말이라서 곤란합니다. 애써 알아보러 갔던 미저씨만의 일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답니다. 저는요 벨이 꼴리고 화가 치밀어서 그래도 의리는 의리거든요. 남의 집으로 뭘 물어보러 갔다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해서 나중에 차부를 시켜 맥주 한 상자를 보내줬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따위 건 받을 이유가 없으니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다지 뭡니까? 아니요 답례품이니까 부디 받아주시죠. 하고 차부가 말했더니 얄밉지 뭐예요? 난 잼은 매일 먹지만 맥주 같은 씁쓸해한 건 마신 적이 없다면서 훌쩍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신뢰가 다 있습니까? 그거 너무했군. 손님도 이번엔 정말 너무했다고 느낀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자네를 초대한 걸세. 하고 잠시 끊어졌다가 가네다 군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등신 같은 자는 안 보는 데서 놀려주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그래서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다 그 말이거든. 그거는 다랑어 회를 먹을 때처럼 자기 대머리를 철썩철썩 두드린다. 하긴 나는 텐마루 밑에 있는지라 실제로 두드렸는지 안 두드렸는지 보일 리가 없지만 이 대머리에서 나는 소리는 근래의 퍽이나 귀에 익숙해졌다. 비구니가 목탁 소리를 알아듣듯 텐마루 밑에서라도 음향만 확실하다면 이건 대머리군 하고 소리를 감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자네들을 수구해 달라 할까 해서 말이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양 마시고 부디
이번에 도쿄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염려해 주신 덕택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흔쾌히 가네다 군의 의뢰를 승낙한다. 말나는 투로 보아하니 이 손님은 역시 가네다 군의 신세를 지는 사람인가 보다. 사건이 차츰 재미있게 발전하는군.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오리는 생각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좋은 재료를 얻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걸. 사원을 참배하러 왔다가 우연히 주지의 송방에서 찹쌀떡을 얻어먹는 격이다. 가네다 군이 어떤 일을 손님에게 의뢰할까 하고 텐마루 밑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 구샴이라는 괴짜가 웬일인지 미즈시마에게 쏙닥거려서 저 가네다의 딸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넌지시 말하곤 한다는 거야. 어때? 하나코 그렇지? 쏙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저런 놈의 딸을 데려가는 등신이 어느 나라에 있겠나? 강계석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런 놈이라니 뭐야? 신뢰되는 소리. 그따위 난폭한 소리를 했단 말이야? 했다는 거예요. 인력거 꾼네 마누라가 알려주러 왔던걸요. 스즈키군 어때? 들으신 바대로야. 어지간해 골치 아프겠지? 난 전에요. 다른 일과 달라서 이런 일은 타인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일이 못 되니까요. 그 정도의 일은 구시함이라도 알고 있을 법도 한데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는 학생 시절부터 구시함이군과 같은 하숙에서 생활했고 지금은 어떻든 간에 옛날엔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니 부탁하는데 자네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이지 자세히 이해득실을 설명해 주지 않겠나?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화를 내는 건 그쪽 잘못이지. 그쪽이 얌전하게만 하고 있으면 일신상의 편의도 충분히 도모해 줄 것이고 속이 상하는 일도 하지 않겠네. 그러나 그쪽이 그쪽이라면 이쪽도 이쪽이라는 배짱으로 나가게 되거든. 말하자면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건 본인의 손해다 그 말일세. 예, 정말이지 말씀대로 어리석은 저항을 하는 것은 본인의 손해가 될 뿐 아무런 이로움도 없는 일이니까 잘 타일러 보지요. 그리고 우리 딸은 여러 곳에서 청원도 들어오니 반드시 미즈시마에게 준다고 정한 것도 아닌데 차차로 들어보니 학문도 인물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으니 만일 본인이 공부해서 가까운 장래에 박사라도 된다면 혹은 데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뜻은 비춰도 괜찮지. 그렇게 말해두면 본인도 힘을 내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묘한 얘기지만 미즈시마한테도 걸맞지 않은 일인데 그 괴짜의 구시아미를 선생님 하면서 구시아미가 하는 말은 대개 들어주는 것 같으니 곤란하단 말이야. 그야 뭐 미즈시마에게 꼭 시집 보내려는 건 아니니까 구시아미가 무슨 말을 해서 방해를 하든 내 쪽은 별 지장은 없네만 미즈시마 그 사람이 가엾으니까요. 하고 하나코 부인이 참견을 한다. 미즈시마란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댁과 연분이 맺어진다면 일생의 행복이자 본인은 물론 이의가 없겠죠. 예, 미즈시마 그 사람은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만 구시암이랑 메이테이랑 그런 괴짜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인데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이군요. 제가 구시암이한테 가서 잘 얘기하지요. 모쪼록 귀탄트라도 부착하네. 그리고 실은 미자시마에 관한 일도 구시아미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번 마누라가 갔을 땐 지금 얘기한 것과는 한 것 같은 판세라 제대로 얻어들을 수가 없었으니 자네가 다시 한번 본인의 성품과 학문 정도 등을 잘 물어보았으면 좋겠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 이제부터 찾아가면 이미 귀가했겠지요? 요즘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요? 이 집 앞을 오른쪽으로 가면 막다른 골목인데 왼쪽으로 한마장가량 가면 무너진 검은 울타리가 있는 집이에요. 하고 하나코가 가르쳐준다. 그럼 바로 근처군요. 문제 없습니다. 귀갓길에 잠깐 들러보지요. 뭐 대개 알 수 있겠네요. 문패를 보면. 문패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답니다. 명함을 바플로 때문에다 붙여놓더라고요. 비가 오면 벗겨지겠죠. 그러면 날씨 갯날에 다시 붙여놓는답니다. 그러니 문패는 못 믿어요. 그런 성가신 일을 하는데 차라리 나무패라도 걸면 좋으련만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참 놀랍군요. 하지만 무너진 검은 울타리집이라고 물으면 대개 알겠죠. 예, 그런 지저분한 집은 이 동네에 한 채밖에 없으니 이내 알아요. 참, 그래도 모르겠으면 좋은 수가 있지. 어쨌든 지붕에 풀이 난 집을 찾아가면 틀림이 없다고요. 어지간히 특색이 있는 집이네요. 하하하. 서적기군이 왕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마도 이만큼 들였으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대마루 밑을 따라 변소를 서쪽으로 돌아 지쿠야마 그늘로부터 한 길로 나와 총총 걸음으로 지붕에 풀이 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응접실 툇마루로 돌아든다. 주인은 툇마루에 흰 모포를 깔고 엎드려서 화사한 봄볕에 일광욕을 하고 있다. 태양광선은 의외로 공평한 것이라 지붕이 냉이풀 목표가 있는 누추한 집이라도 가네다 내 응접실 마냥 밝고 따뜻해 보이건만 미안하게도 모포만은 봄닿지 못하다. 제조공장에서 흰것으로 짜내고 양품점에서도 흰것으로 팔았을 뿐 아니라 주인도 흰것을 주문해서 사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12, 13년이나 된 것이라서 흰색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은 짙은 회색이라는 변색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기를 경고하여 암흑색으로 변할 때까지 모포의 생명이 계속될지 어떨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이미 빈틈없이 닳고 닳아서 가로 세로의 시롤이 분명히 눈에 보일 정도니 모포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주제넘은 일이라 못자는 생략하고 단순히 포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으로는 1년간 소유하고 2년간 소유하고 5년간 소유하고 10년간 소유한 이상은 한평생 소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퍽이나 태평스럽다. 그런데 그런 인연이 있는 모포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엎드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붉어진 턱을 괴고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골련을 끼고 있다. 오직 그뿐이다. 하긴 그의 비듬투성인 머릿속에는 우주의 대진리가 불수레처럼 회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외부로부터 보기에는 꿈에도 그렇게 안 보인다. 담뱃불은 차차 뿌리 쪽으로 박도하여 한치가량 타고 남은 재가 불썩불썩하고 모포 위에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주인은 열심히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행방을 응시하고 있다. 이 연기는 봄바람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흐르는 동그라미를 몇 겹으로 그리며 방금 머리를 감은 마누라의 머리카락을 향하고 있다. 그렇지. 안주인 얘기를 해뒀어야 할 걸 그랬다. 깜빡 잊었다. 안주인은 주인에게 엉덩이를 돌리고 뭐 버릇없는 마누라라고? 별로 버릇없을 것도 없지. 버릇있고 버릇없는 것도 서로 해석하기 나름이지. 주인은 태연하게 마누라의 엉덩이 언저리에 뺨을 괴고 마누라는 태연하게 주인의 얼굴 앞에 장엄한 엉덩이를 깔고 앉았을 뿐으로 버릇이고 그릇이고가 어디 있나. 이 내외는 결혼을 1년도 채 되기 전에 예의 범절이니 하는 궁색한 체질을 탈각하옵신 초연적 부부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주인에게 엉덩이를 돌리된 마누라는 무슨 영문인지 오늘의 화창한 날씨를 틈타 한자가 넘는 짙은 검은 머리카락을 김과 날달걀로 마구 빨아댄 모양으로 결이 순한 그 머리카락을 보라는 듯이 어깨로부터 잔등으로 늘어뜨리고 말없이 어린 것의 소매 없는 겉옷을 열심히 꿰매고 있다. 실은 그 감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모슬린 이불과 반지꼬리를 툇마루에 내다 놓고 공손하게 주인에게 엉덩이를 돌려대었던 것이다. 혹은 주인 쪽에서 엉덩이가 있는 언저리에 얼굴을 들이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담배 연기가 풍성하게 나부끼는 검은 머리 사이로 흐르고 흘러 때 아닌 아지랑이가 타오르는 장면을 주인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연기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성질에 따라 위로 올라가므로 주인의 눈도 이 연기가 머리카락과 서로 얽히는 기괴한 광경을 빠짐없이 관망하려면 필시 눈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인은 먼저 허리 언저리부터 관찰을 시작하여 서서히 등줄기를 따라 어깨로부터 목덜미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지나서 마침내 정수리에 이르렀을 때 무의식 중에 앗 하고 놀랐다. 주인이 100년 해로를 기약한 부인의 정수리 한복판에는 동그랗고 커다란 벗겨진 자리가 있다. 더구나 그 벗겨진 자리가 따스한 햇빛을 반사하여 이제 바야흐로 때를 만났다는 듯이 반짝이고 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불가사의한 대발견을 했을 때의 주인의 눈은 눈부신 속에서도 커다란 놀라움을 나타내어 격렬한 광선 때문에 동공이 열리는 것도 상관 않고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주인이 이 대머리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그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집에 전해 내려오는 불단에 몇 대 때 장식되어 온 등불 접시다. 그의 일가는 진종이란 종파로 진종에서는 불단에 신분에 넘치는 돈을 들이는 것이 고례다. 주인은 어렸을 적에 그 집 곳간에 어슴풀에 장식된 감실이 있었는데 금박을 두껍게 두른 그 감실 속에는 늘 노쇠로 만든 등불 접시가 매달려 있고 그 등불 접시엔 대낮에도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이 등불 접시가 비교적 명료하게 반짝이고 있었으므로 어린 마음에 이 불을 몇 번이고 보았을 때의 인상이 마누라의 대머리 자리에서 환기되어 돌연 튀어나온 것이리라. 등불 접시는 1분도 되기 전에 꺼졌다. 이번엔 관음보살의 비둘기 생각이 난다. 관음보살의 비둘기와 마누라의 대머리 자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주인의 머릿속으로는 두 가지 사이에 밀접한 연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어릴 적에 아사쿠사에 가면 반드시 비둘기한테 콩을 사주곤 했다. 콩은 한 접시에 붕큐젠, 붕큐젠은 에도 막부가 붕큐 연간에 주조한 동전 이름입니다. 붕큐젠으로 두푼했으며 붉은 질그릇에 들어있었다. 그 질그릇이 색깔이나 크기가 이 대머리 자리와 꼭 닮았다. 과연 닮았군 그래? 하고 주인이 하도 감탄한 듯 말하자 마누라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묻는다. 뭐가요? 뭐냐고? 당신 머리엔 커다란 대머리 자리가 있군 그래 알고 있나? 예. 하고 마누라는 여전히 바느질 손을 놓지 않고 대답한다. 별반 탄론한 것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다. 초연하기만 한 모범 마누라다. 시집 올 때부터 있었나? 결혼하고 나서 새로 생겨났나? 하고 주인이 묻는다. 가령 시집 오기 전부터의 대머리라면 속은 게 아니겠느냐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한다. 언제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대머리 아무려면 어때요? 하고 여전히 태연하다. 있으면 어때라니 자기 머리가 아닌가? 주인은 다소 노기를 띄었다. 자기 머리니까 괜찮다니까요? 하고 대꾸했지만 아닌 게 아니라 약간은 캥기는지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 빙빙 돌리며 그 자리를 만져본다. 어머 퍽이나 커졌는걸 이렇진 않았는데?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이에 비해 대머리 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제서야 자각한 것 같다. 여자는 머리를 틀면 여기가 조여들어서 누구나 다 벗겨지는걸요? 하고 약간 변호하려 든다. 그런 속도로 모두 벗겨진다면 40대가 되면 속빈 주전자처럼 되겠군? 그건 틀림없이 병이야. 전염될지도 몰라. 지금 당장 아마케 씨한테 진단을 받으라고. 주인은 자꾸만 자기 머리를 이리저리 만져본다. 그렇게 남의 말을 자꾸 하시지만 당신만 하더라도 콧구멍에 흰털이 나지 않았어요? 대머리가 전염된다면 흰털도 전염되겠죠. 마누라도 좀 화를 낸다. 콧 속의 흰털은 안 보이니까 상관없지만 머리 정수리가 더구나 젊은 여자의 정수리가 그렇게 벗겨진 건 보기 싫어. 병신이야. 병신이라면 어째서 데려왔어요? 자기가 좋아서 장가들고는 병신이라니. 몰라서 그랬지. 오늘까지 전혀 몰랐거든. 어째서 시집 올 때 머리를 안 보였지? 바보 같은 소리를. 어느 나라에 미리 머리 시험을 보고 급제하면 시집을 온다는 그 따위가 다 있어요? 글쎄 대머리는 참기도 하겠지만 당신은 키가 유난스레 작으니 참말 보기가 거북해서 못 쓰겠어. 키는 눈으로 보면 이내 알지 않아요? 키 작은 건 처음부터 알면서 장가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알았지. 알긴 알았을 때 더 잘할 줄 알고 데려온 거지. 20살이 되어 키가 자라다니 당신도 사람을 꽤나 바보로 만드는군요. 하고 마누라는 어린애 옷을 내동댕이 치고 몸을 비틀어 주인 쪽으로 향한다. 대꾸 여하에 따라서 그대로는 두지 않겠다는 기세다. 20살이라고 키가 자라지 말라는 법은 없지. 시집 온 다음에 자양분이라도 먹여주면 조금은 자랄 가망성이 있는 줄 알았어. 주인이 진지한 얼굴로 그런 묘한 논리를 늘어놓고 있자니까 대문의 벨이 힘차게 울리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 커다란 소리가 난다. 마침내 스즈키군이 냉이 풀을 목표로 구시아미 선생의 와룡굴을 찾아낸 모양이다. 마누라는 싸움을 후일로 미루고 허둥지둥 반짓꼬리와 어린애 끝옷을 걷어안고 안방으로 도망간다. 주인은 회색 모포를 똘똘 말아서 서재로 집어던진다. 이윽고 하녀가 가져온 명함을 보고 주인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으나 이리로 안내드리라 하고 내뱉고는 명함을 손에 든 채 변소로 들어갔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변소로 들어갔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스즈키 도주로 군의 명함을 변소까지 가지고 갔는지 더군다나 설명하기가 힘들다. 아무튼 고생하게 된 건 구린내 나는 데서 수행을 하게 된 명함군이라 하겠다. 하녀가 살아서 방석을 응접실 정면에 반듯하게 놓고 이리 앉으세요 하고 물러난 뒤에 스즈키군은 방안을 한번 빙 둘러본다. 정면 벽에 걸린 화개망국춘, 망국의 봄에 꽃은 피었도다 하는 뜻이죠. 화개망국춘이라는 모쿠안,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중입니다. 모쿠안의 위서며 교토 제품인 싸구려 청자에 꽂은 히간자쿠라,
춘분기에 피는 벚꽃입니다. 히간자쿠라 따위를 일일이 차례로 점검하고 나서 문득 한이가 군한 방석 위를 보니 어느 틈엔가 한 마리의 고양이가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겠지. 그 고양이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란 말이다. 이때 서적기군의 가슴속에 잠시 동안 낯빛에도 비치지 않을 만큼의 풍파가 지나갔겠다. 이 방석은 의심할 것 없이 서적기군 자신을 위해 깔아놓은 것이다. 자기를 위해 깔아놓은 방석 위에 자기가 올라앉기도 전에 인사도 없이 묘한 동물이 태연하게 점잔을 빼고 앉아있다. 이것이 서적기군의 마음의 균형을 깨뜨린 첫 번째 이유다. 가령 이 방석이 군해진 채 임자 없이 봄바람이 부는 대로 내맡겨졌더라면 서적기군은 굳이 겸손의 뜻을 표하여 주인이 자 어서요 하고 말하기까지는 딱딱한 다다미 위에서 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자기가 소유해야 할 방석 위에 인사도 없이 올라탄 놈은 누구일까? 인간이라면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고양이라니 괘씸도 하다. 올라탄 게 고양이라는 것이 한층 더 불쾌감을 가지게 한다. 이것이 서적기군의 마음의 균형을 깨뜨린 두 번째 이유다. 끝으로 그 고양이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괘씸하다. 약간은 미안하다는 척이라도 하기는커녕 올라탈 권리도 없는 방석 위에 거만한 자세로 동그랗고 애교 없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넌 누구냐 하듯 서적기군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 이것이 균형을 깨뜨린 세 번째 이유다. 이토록 불평만 말하면 나의 모가지를 눌러서 끌어내리면 될 법도 한데 서적기군은 말없이 보고만 있다. 의젓한 인간이 고양이가 두려워서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왜 얼른 나를 처분하고 자신의 불평을 터뜨리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서적기군이 일개 인간으로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가령 완력에 호소한다면 삼척동자도 나를 마음대로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점으로 생각하면 제 아무리 가네다군의 충복인 서적기 도주로 그 사람도 이 이측 사방의 한복판에 진주하고 계시는 고양이 대명신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라도 고양이와 자리다툼을 했다고 하면 적어나마 인간의 위험에 관계된다. 진지하게 고양이를 상대로 곡직을 다투는 것은 여간 유치하지 않다. 우습기 짝이 없다. 이 불명예를 회피하기 위해선 다소 불편은 참아야만 한다. 그러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고양이에 대한 정오감은 더하게 되는 셈이니 서적기군은 가끔씩 나의 얼굴을 보고는 씁쓸해한 얼굴을 한다. 나는 서적기군의 불만스러운 얼굴을 보는 게 재미나기에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누르고 되도록 꿀먹은 벙어리 신용을 하고 있다. 나와 서적기군 사이에 이 같은 무언극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주인은 옷 매무새를 바로잡고 변소에서 나와 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이 그림자조차 안 보이는 것을 보아하니 서적기 도주로 군의 이름은 꿀인내 나는 곳에 무기도용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명함이야말로 큰 애군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난데없이 이놈의 새끼 하고 나의 목덜미를 엉겨잡고 예끼 하자마자 텐마루 바닥에 냅다 던졌다. 자 어서 깔게나 오랜만일세 언제 도쿄로 나왔지? 하고 주인은 옛 친구를 향해 방석을 권한다. 서적기군은 얼른 이것을 뒤집어서 거기에 앉는다. 글쎄 아직 바빠서 통지도 못했지만 실은 요즘부터 도쿄의 본사 쪽으로 돌아오게 됐네. 그 잘됐군 그래 정말 오래도록 못 만났군. 자네가 시골로 간 후로 처음이 아닌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군. 뭐 그 후로 가끔씩 도쿄에 나오는 수도 있긴 했지만 용무가 많아서 그만 번번이 신뢰를 하게 된 셈일세.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시게. 회사 쪽은 자네 직업과는 달라서 무척 분주하거든. 10년 동안 많이 달라졌군. 하고 주인은 서적기군을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한다. 서적기군은 머리를 단정하게 갈라붙이고 영국제 트위드를 입고 사치스러운 목걸이에다가 가슴에는 금식의 줄까지 번쩍거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구시함이군의 옛 친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매달아야만 하게 됐단 말이야. 하고 서적기군은 자꾸만 금식의 줄을 암시한다. 그건 진짜인가? 하고 주인은 무례한 질문을 던진다. 18금이야. 그건 그렇고 자네도 꽤나 나이를 먹었군 그래? 아마 어린애가 있었을 텐데 하나뿐인가? 아니 둘? 아니 또 있나? 그럼 셋인가? 셋이지. 앞으로 몇이 생길지 모르겠어. 여전히 편한 소리를 하네그려. 제일 큰 애 몇 살이 되나? 이젠 꽤 컸겠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6살? 아니면 7살일 거야.
하하하, 선생은 태평해서 좋군 그래? 나도 학교 선생이나 했더라면 좋았겠는걸? 해보라고. 사흘이면 싫어질 테니. 그럴까? 어쩐지 고상하고 마음 편하고 한가하고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니 좋을 것 같은데 사업가도 나쁘진 않지만 나 같은 지위에서는 아직 멀었어. 사업가가 되려면 훨씬 위가 돼야 해. 아래쪽이 되면 역시 쓸데없는 아침을 헛부리거나 대먹지 못한 잔소리나 들으러 나가거나 하고 얼마나 구차한지 몰라. 난 사업가는 학교 시절부터 아주 질색이었어.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거든. 옛날로 말하면 풋내기 장사치라니까. 하고 사업가를 앞에다 두고 태평스러운 말을 늘어놓는다. 설마 그렇게만 말할 수 없지. 조금은 천황구석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돈과 함께 죽을 가오가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데 그 돈이란 놈이 괴물이라서 지금도 어떤 사업가한테 가서 듣고 왔는데 돈을 버는데도 삼각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이로써 삼각이 된다는 거야. 재미있잖아. 하하하. 누구야 그런 바보는? 바보가 아니야. 꽤나 똑똑한 사내라네. 사업계에서 꽤 유명한데 자넨 모르는가 보군. 바로 저기 저 앞골목에 사는데. 가네다 말인가? 뭐야 그따위 자식. 되게 화내는군. 뭐 그야 그저 그런 농담이겠지만 말이야.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돈은 남지 않는다는 비유일세. 자네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석하면 곤란해. 삼각수는 농담이라도 좋지만 그 집 마누라의 코는 그게 뭐야? 자네 그 집에 갔었다면 보고 왔겠지 그 코를? 부인 말인가? 부인은 무척 싹싹한 사람이야. 코 말이야. 커다란 코를 말하는 거야. 전번에 난 그 코에 대해 하이타이 시를 지었는데 말이지. 뭐야 그 하이타이 시란? 하이타이 시 몰라? 자네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둡군 그래? 나처럼 바쁘다면 어찌 문학을 하겠나? 게다가 원래 좋아하는 편도 아니니까. 자네 사를마녀의 코 모양씨 알고 있나? 아하하하 정말 무사태평이군. 난 모른다고. 웰링턴 장군은 부하들한테서 코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자네 알고 있나? 코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웬일이지? 상관없잖아. 코 같은 거 동그랗든 뾰족하든. 절대로 안 그렇지. 자네 파스칼에 대해 알고 있나? 또 알고 있나야? 꼭 시험 치러 온 것만 갖고 온 거래? 파스칼이 어쨌단 말인가? 파스칼이 이런 소리를 했지. 어떤 소리를? 가령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약간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에 일대 변화를 초래했을 거라고. 옳거니. 그러니까 자네처럼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코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알겠네. 이제부터 소중히 여길 테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내가 온 것은 자네한테 용무가 있어서 왔단 말일세. 저 전에 자네가 가르쳤다고 하는 그 미저시마. 그래 미저시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 그래 자네한테 늘 온다고 그러던데. 강게스 말인가? 그래 강게스. 그 사람에 대해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말이지. 결혼 문제 말이지. 뭐 그것과 유사한 일이지. 오늘 가네다한테 갔더니 전번에 코가 제발로 왔었지. 그래? 그랬다고 부인도 그러더라고. 구샤미 씨한테 잘 여쭈어보려고 찾아뵈었더니 공교롭게도 메이테이가 와있다가 회방을 놓아서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렸다는 게야. 그런 코를 달고 오니까 안 되지. 아니 자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메이테이가 있어서 자세한 걸 묻지도 못해 유감이었으니 다시 한번 나들어가서 잘 물어보고 와주지 않겠냐고 부탁을 받았거든. 나도 여태까지 이런 추순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만일 당사자들끼리 싫지 않다면 가운데서 성사시켜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찾아온 걸세. 수고하네 하고 주인은 냉담하게 대답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당사자끼리라는 말을 듣고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좀 마음이 움직였다. 무더운 여름밤에 한 줄기 찬바람이 소매 속을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된다. 원래가 주인은 무뚝뚝하고 옹고집이고 거칠이를 싫어하는 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혹하고 몰인전한 문명의 사물과는 그 이유가 다르다. 그가 무슨 일이 있다면 마구 화를 내고 노발대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간의 소식은 알만하다. 며칠 전에 코와 싸운 것은 코가 대먹지 않는 탓이지 코의 딸에게 나무는 죄가 없다는 얘기다. 사업가는 싫으니까. 사업가의 한 통속인 가네다 아무개도 싫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 역시 딸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겠다. 딸한테는 은총도 원한도 없으며 강게스는 자기가 친아우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문화생이다. 가령 스즈키군이 하는 말인데 당사자끼리 좋아하는 사이라면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군자다운 행동이 아니다. 구샤미 선생은 이래봬도 자신을 군자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군자다운 행동이 아니다. 가령 당사자들끼리 좋아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문제다. 이 사건에 대해 자기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진상을 확인해 봐야겠다. 여보게, 그 처녀는 강게스한테로 시집 오고 싶어 하는가? 가네다나 코는 아무래도 상관없네만 처녀 자신의 의향은 어떠한가? 그야 그 뭐랄까 어떻든 오고 싶어 하지 않겠나 말이야? 서적기 군의 대답은 다소 애매하다. 실은 강게스 군 얘기만 물어보고 보고만 하면 될 줄 알았지. 아가씨의 의향까지는 확인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무슨 일에도 막히지 않은 서적기 군도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않겠나라니 분명치 않은 말이야. 주인은 무슨 일이건 정면으로 호통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다. 아니 이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아가씨 쪽에서도 분명 마음이 있는 걸세. 아니 정말이야. 에? 부인이 나한테 그랬다고 뭐 가끔씩은 강게스 군을 욕할 때도 있다지만 말이지. 그 처녀가 말인가? 괘씸한 처녀군 욕을 하다니. 그렇다면 무엇보다 강게스한테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그게 말이지 세상 사는 묘한 것이라. 저 좋아하는 사람의 욕설을 일부러 하는 수도 있거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담? 하고 주인은 이러한 인정의 미묘함에 관련된 얘기에는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꽤 있으니 하는 수 없지. 우선 가네다 부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네. 갈팡질팡하는 호로박 같으니 어쩌고 저쩌고 가끔씩 강게스시 욕을 하니까 마음속으로 무척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주인은 이 불가사의한 해석을 듣고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대답도 않은 채 서적기 군의 얼굴을 한길가의 점쟁이처럼 물끄러게 응시하고 있다. 서적기 군은 이거 입꼴이라면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 싶었던지 주인에게도 판단이 설만한 방면으로 말머리를 돌린다. 자네의 생각에도 알만하지 않은가? 저만한 재산이 있고 저만한 인물이라면 어디로든 상당한 집에다 딸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강게스 군도 훌륭할지 모르지만 지체로 말하면, 아니 지체라고 하면 신뢰될지도 모르겠어. 재산이라는 점으로 말하면 글쎄 누가 보던 균형이 맞지 않아. 그것을 내가 일부러 출장을 나올 만큼 양친이 신경을 쓰는 것은 본인이 강게스 군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서적기 군은 꽤나 그럴싸한 논리를 붙여 설명한다. 이번엔 주인에게도 납득이 간 것 같아서 가까스로 안심했으나 이런 곳에 우물쭈물하고 있다간 또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라 빨리 이야기 속도를 진행시켜 한시바삐 사명을 완수하는 편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아차렸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니까 저쪽 말로는 뭐 금전이나 재산은 필요치 않으니까 그 대신 본인한테 부속된 자격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격이라면 뭐 칭호 같은 거겠지. 박사가 되면 좋겠다. 그것도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지. 오해해서는 안 돼. 지난번에 부인이 왔을 때는 메이테이 군에 있어서 묘한 말만 자꾸 하기에 아니지.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부인도 자네에 대해 아침 할 줄 모르고 정직하고 좋은 분이라고 칭찬하더라고. 정말이지 메이테이 군이 나빴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본인이 박사라도 떼준다면 저쪽에서도 세상에 대해 어깨를 펼 수 있다. 면목이 선다고 하는데 어떨까? 머지않아 미저심하고니 박사 논문이라도 제출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단계로 갈 수는 없을까? 뭐 가네다네 뿐이라면 박사도 학사도 필요 없거든. 다만 세상에서 보는 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손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 저쪽에서 박사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도 구태여 무리라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무리라 할 수도 없다면 서적기군의 부탁대로 해주고 싶다. 주인은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서적기군의 마음대로다. 과연 주인은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 이번에 강게스가 오거든 박사 논문을 쓰도록 내가 권고해 보겠네. 그러나 본인이 가네다 내 딸을 데리고 살지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추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추궁하다니 여보게 그런 못난 짓을 해서 일이 성사되는 건 아니야. 역시 평소처럼 얘기하다가 넌지시 마음을 떠보는 게 제일이지. 마음을 떠본다? 응, 마음을 떠본다 하면 의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뭐 마음을 떠보지 않더라도 말이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인이 알게 된다. 자네는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로선 똑똑히 들은 것 말고는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 그러나 메이테이 같이 쓸데없는 회방을 놓아 깨뜨려 버리는 건 좋지 않다 싶어. 권유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은 본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해야 할 일이거든. 이번에 강게스 군이 오거든
가능한 한 부디 회방을 놓지 않도록 해주게나. 아니지. 자네 얘기가 아니야. 저 메이테이 군 얘기일세. 그 작자 입에 오르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거든. 주인 대신 메이테이의 악담을 듣고 있노라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대로 메이테이 선생이 어느 때처럼 부엌문으로 해서 표현이 봄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허 귀한 손님이로다. 나 같은 허물없는 손님이 되면 구시아미는 홀대를 하려더니 안 되겠어. 어쨌든 구시아미한테는 10년에 한 번쯤 와야 해. 이 과자는 여느 때보다 고급 아니야? 하고 유명 양과자 점인 후지무라의 양갱을 마구 먹어댄다. 서적기구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주인은 싱글벙글하고 있다. 메이테이는 입을 우물우물하고 있다. 나는 이 순간의 광경을 텐마루에서 바라보면서 무언극이라는 건 훌륭히 성립될 수 있다고 여겼다. 선가에서 무언문답을 하는 것이 이심전심이라면 이 무언의 연극 또한 분명 이심전심의 한 장면이라 하겠다. 매우 짧은 동안이지만 매우 날카로운 막인 것이다. 자네는 한평생 까마귀 같은 방랑객인 줄만 여겼더니 어느새 되돌아왔군 그래? 오래 살고 볼 일일세. 어떤 요행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메이테이는 스즈키군에 대해서도 주인에게 대하는 것처럼 조금도 말조심할 줄을 모른다. 아무리 자취생활을 함께한 동료라 하더라도 10년이나 못 만나면 어쩐지 서먹서먹해지는 법이건만 메이테이 군한테서만은 그런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은 훌륭해서 그런지 바보라서 그런지 종잡을 수 없다. 가엾게 시리 그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지 하고 스즈키군은 무난한 응대를 하긴 했으나 어쩐지 조바심이 나는지 예의 그 금식의 줄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린다. 자네 전차를 타봤나? 주인은 돌연 스즈키군에게 묘한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제군한테 야유를 받기 위해 온 거나 다름없군. 아무리 내가 촌놈이라도 이래봬도 가채를 60주나 갖고 있다고. 그 얕보지 못하겠군. 난 888주 반을 갖고 있었는데 아깝게도 벌레가 갉아 먹어치워 이젠 반주 정도밖에 없어. 조금만 더 일찍 자네가 도쿄에 나왔던들 벌레 먹지 않은 것을 한 10주 주었을 텐데 아깝게 됐네. 여전히 입이 걸군. 그러나 농담은 농담이고 그런 주식은 가져서 손해볼 것은 없다고 해마다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렇지. 반주라 하더라도 1000년쯤 갖고 있으면 곳간이 새쯤은 서거든. 자네는 나나 그런 점엔 빈틈없는 당시의 제사지만 이와 비교하면 구샤미 같은 사람은 가엾게 짝이 없지. 주라 하면 무의 형제점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무의 형제점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하고 또 양갱을 집어들고 주인 쪽을 보자 주인도 메이테이의 먹성이 전염되어 저절로 과자 접시 쪽으로 손이 나간다. 세상에서는 만사 적극적인 자가 남의 흉내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주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나는 소로사키한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전차를 태워주고 싶었어. 하고 주인은 먹다만 양갱의 이빨 자국을 상심한 듯 바라보고 있다. 소로사키가 전차를 탔다면 탈 때마다 시나가와까지 가고 말지. 그보단 역시 천년 거사가 되어 푸석돌에 새겨져 있는 편이 무사해서 좋지. 소로사키라면 죽었다지 안 됐군 그래. 머리가 좋은 녀석이었는데 애석한 일이군. 하고 스즈키군이 말하자 메이테이가 이내 이어받았다. 머린 좋았지만 밥 짓는 건 제일 서툴더라고. 소로사키가 당번 때 난 언제나 외출해서 국수로 때웠지. 정말이지 소로사키가 지은 밥은 탄내가 나고 딱딱해서 나도 혼났어. 게다가 반찬으로 반드시 날두부를 먹이니 차가워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스즈키군도 10년 전의 불평을 기억 속에서 불러일으킨다. 구시아미는 그 시절부터 소로사키의 친구로 매일 밤 함께 팥죽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 벌로 지금은 만성위장병을 앓아 고생하고 있는 거야. 사실을 말하면 구시아미 쪽이 팥죽을 더 많이 먹었으니 소로사키보다 먼저 죽었어야 순서가 맞는데 그런 논리가 어느 나라에 있단 말인가. 나는 팥죽을 먹었지만 자네는 운동한답시고 큰소리 치면서 매일 밤 죽도를 들고 뒤쪽 무덤에 나가 석탑을 두드리다가 중한테 들켜서 야단을 맞았잖아. 주인도 질세라 메이테이의 구악을 폭로한다. 아하하하하 그래 중이 부처님의 머리를 두드리면 안면 방해가 되니 그만둬 달랬지. 그러나 나는 죽도였지만 이 스즈키 장군은 좀 더 난폭했지. 석탑과 씨름을 해서 큰 것 작은 것 3개쯤을 굴러 떨어뜨려 버렸거든. 그때 중이 노발대발하던 꼴이란 꼭 원상태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기에 인부를 고용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더니
인부는 안 돼. 참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당신이 제 손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선 부처님 뜻에 배반된다지 않겠나? 그때의 자네 꼴이란 옥양목 서치의 애추 훈도시 를 차고 비계 웅덩이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그걸 자네가 시치미를 떼고 스케치를 했으니 너무하지 뭔가? 나는 그다지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때만은 정말 너무하다 싶더군. 그때 자네가 핑계를 댄 건 아직도 기억나고 있는데 자네 생각나나? 10년 전에 한 말 따위 누가 기억하고 있나? 그러나 그 석탑에 귀천, 원천, 황학, 대거사, 안녕, 오년, 진정월이라고 새겨져 있던 것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 석탑은 고아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지. 이렇게 세우면서 훔쳐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정도야. 참으로 미학의 원리에 들어맞는 고딕 양식의 멋진 석탑이었어. 메이테이는 또 엉터리 미학을 휘둘러 댄다. 그때 자네 핑계가 걸작이었지. 나는 미학을 전공할 작정인데 천지간의 재미난 사건은 되도록 스케치해 두었다가 장래에 참고로 삼아야겠다. 그러므로 미안하다느니 가엾다느니 하는 사사로운 인정 따위는 학문에 충실한 나 같은 사람이 입에 담을 것이 못 된다 하고 퇴연했지. 나도 너무나 몰인정하던 놈이다 싶어 흑투성이 손으로 자네의 스케치북을 찢어버렸지 뭔가. 나의 유망한 화제가 갑자기 좌절되고 전적으로 막혀버린 것도 그때부터였어. 자네한테 창끝을 꺾이고 만셈이지. 나는 자네한테 원한이 있어. 놀리지 마라. 내가 원망스러운 판인데. 메이테이는 그 시절부터 흑풍선이었지? 하고 주인의 양갱을 먹어치우고 다시금 두 사람의 얘기에 끼어든다. 약속 같은 거 지킨 적이 없지. 그래서 따지고 들면 절대로 사과한 적이 없고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고 그 절강 경내에 백일홍이 피었던 시절에 이 백일홍이 질 때까지는 미술원론이라는 저술을 하겠다길래 틀렸어. 도저히 완성할 가망은 없다고 내가 말했지. 그랬더니 메이테이가 답변하기를 난 이래봬도 겉보기와는 달리 의지가 굳은 사내다. 그렇게 의심한다면 내기를 하자기에 나는 고지듣고 간다의 서양요리인가 무언가를 내기로 했겠다. 필기용 책 같은 거 써낼 가망이 없다 싶어서 내기를 하자고 했지만 내심은 좀 무서웠지. 나한테 서양요리를 낼 만한 돈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전혀 원고를 시작하는 기색이 없었어. 이래가 지내도 20알이 지나도 한 장도 안 써. 마침내 백일홍이 지고 마지막 한 송이 꽃까지 다 지고 없는데도 본인은 퇴연자약하길래 드디어 서양요리 얻어먹게 되었다 싶어서 계약 이행을 촉구했더니 메이테이가 시치미를 뚝 떼지 않겠나. 또 뭐라고 핑계를 대든가 하고 서석구군이 장단을 맞춘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자야. 나는 달리 유능한 것은 없지만 의지 하나만은 결코 자네들한테 지지 않는다고 배짱을 부리는 거야. 한 장도 쓰지 않고서 말인가? 이번에는 메이테이 자신이 질문을 한다. 물론이지. 그때 자네는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의지라는 한 가지 점에서만은 그 누구에게도 일보도 양보하지 않으련다. 그러나 유감이지만 기억력이 남보다 배나 모자란다. 미술원론을 저술을 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있었으나 그 의지를 자네에게 발표한 다음 날부터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백일홍이 질 때까지도 저서가 완성되지 못했던 것은 기억력의 죄지 의지의 죄는 아니다. 의지의 죄가 아닌 이상 서양요리 따위를 낼 이유가 어디 있냐고 뽐내지 않겠나? 옳거니 메이테이 타워서 재미있군 하고 서적기군은 무슨 까닭인지 재미있어 한다. 메이테이가 없을 때의 말투와는 사뭇 다르다. 이것이 영리한 사람의 특색인지도 모르겠다. 재미가 다 뭔가? 주인은 지금도 화가 나는 모양이다. 그 미안하게 됐네. 그러니까 그 뻘충을 하기 위해 공작 혓바닥 요리 같은 걸 종치고 북치고 하며 찾고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화내지 말고 기다리게나. 그러나 저서라니까 여보게 오늘은 정말 신기한 뉴스를 갖고 왔다네. 자넨 올 때마다 신기한 뉴스를 갖고 오니 안심할 수 없군. 그런데 오늘 뉴스는 진짜 신기한 뉴스야. 정찰표 붙은 한 푼 애누리 없는 진정이라 말일세. 자네 강계서가 박사 논문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나? 강계서는 그처럼 식견을 내세우는 작자라서 박사 논문 같은 몰치묘한 일은 안 할 것 같이 여겼더니 그러면서도 역시 끼가 있으니 우습지 않은가? 자네 저 코한테 부지 통지해 주라고. 요즘은 도토리 박사 꿈이라도 꾸고 있는지도 몰라. 서적기구는 강계서라는 이름을 듣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턱과 눈으로 주인에게 신호한다. 주인에겐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아까 서적기군을 만나 설교를 들었을 땐
간에다 내 딸만이 가엾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메이테이로부터 코 하는 소리를 들으니 다시 일전에 코와 싸운 생각이 난다. 그 생각을 하니 우습기도 하고 또한 좀 얄밉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스가 박사 논문에 표현을 냈다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인지라 이것만은 메이테이 선생이 자찬하다시피 우수는 근래의 뉴스라 하겠다. 신기한 뉴스일 뿐더러 기쁘고 상쾌한 뉴스다. 간에다 내 딸을 얻게 되든 얻지 못하게 되든 그런 건 뭐 아무려면 어떤가? 아무튼 강제스가 박사가 된다는 것은 기꺼운 일이다. 자기처럼 대다감한 목상은 불구점 구석에서 벌레가 먹기까지 7도 않은 채 걸리고 있어도 유감은 없겠지만 이건 잘됐다 싶은 조각에겐 하루속히 금박을 입혀주고 싶다. 정말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가? 하고 스즈키군의 인사는 제쳐놓고 열심히 묻는다. 남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군. 하긴 문제는 도토리인지 목매기 역학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강제스가 하는 일이니 코가 황송해 할 것이면 틀림없겠지. 아까부터 메이테이가 코하고 마구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스즈키군은 불안한 기색이다. 메이테이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므로 태연하기만 하다. 그 후로 코에 대해 다시 연구를 했는데 요즘은 트리스트렘 샌디 이거는 그 영국 소설가 로렌스 스턴의 소설 신사 트리스트렘 샌디의 생애와 의견 중 제3군에서 4군에 걸쳐 현학적인 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리스트렘 샌디라는 저서에 코론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간에다 내 코도 스턴에게 보였더라면 좋은 재료가 되었을 텐데 유감스러운 일이야. 미명 아닌 비명을 후세에 전할 자격은 충분하면서도 저대로 썩혀버리다니 가엾기 거지 없거든. 이번에 여기로 오거든 미학상 참고를 위해 스케치 해주겠어.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찌끄려 된다. 하지만 그 처녀는 강계사한테 오고 싶다지 않은가? 주인이 방금 스즈키군한테 들은 대로 얘기하자 스즈키군은 이거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주인에게 눈짓을 해 보이지만 주인은 부도체인 양 도무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좀 묘하군 그래? 그런 자의 자식이라도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건 그러나 대단한 사랑은 아닐 테지 아마 코사랑쯤 될 테지. 코사랑이라도 강계스가 차지하면 좋을 텐데. 차지하면 좋을 텐데라니. 자네 일전에 크게 반대했자는가. 오늘은 많이 누그러졌네 그래요? 누그러지긴 난 결코 누그러지진 않아. 그러나 어떻게 됐단 말인가? 어때 스즈키? 자네도 사업가의 말석에 끼인 한 사람이니까 참고 삼아 들려주겠는데 말이지. 그 간에다 아무개란 자 말일세. 그 아무개란 자의 여식 따위를 천하의 수제 미저시마 강계스의 영부인으로 떠받드는 것은 초롱등과 초롱꽃 격이지. 그게 어디 어울려야지. 우리들 친구 되는 사람들로서 매정하게 묵고할 수만은 없다 싶은데 비록 사업가인 자네라도 이엔 이의가 없을 테지. 여전히 원기왕성하군. 좋아. 자넨 10년 전과 조금도 변한 데가 없으니 훌륭해. 스즈키군은 버들가지가 바람을 받아넘기듯 어물쩍 넘기려 든다. 훌륭하다고 칭찬한다면 좀 더 박학한 데를 보여드릴까?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체육을 대단히 중요시했는지라 온갖 경기에 큰 상을 내걸고 백방으로 장려책을 강구했다네. 그런데 불가사 이야기도 학자의 지식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상금도 주어졌다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오늘까지 대단히 궁금해했다네. 오라 좀 묘하긴 묘하군. 스즈키군은 어디까지나 장단을 맞추려 든다. 그런데 마침내 양 3일 전에 이르러 미학 연구의 저음에 문득 그 이유를 발견했길래 단연간의 의문 덩어리는 일시에 얼음녹듯 풀리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듯 통쾌한 깨달음을 얻어 환천희지의 경지에 이르렀단 말일세. 메이테의 얘기가 너무나 황당하기에 한다 하는 살살이 스즈키군도 이건 감당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주인은 또 시작이구나 하는 듯 상하 젓가락으로 과자 접시 가장자리를 딱딱 두드리면서 아래를 보고 있다. 메이테이만은 덕이 양양해서 찌끄려 된다. 그래서 이 모순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명기하여 암흑의 10년으로부터 오인의 의혹을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출해 준 자가 누구인 줄 아는가? 학문이 시작된 일로 가장 위대한 학자라 칭해지는 그리스의 철인 소요파의 원조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일세. 그의 설명에 가로되 야 과자 접시 땅땅 두드리지 말고 주목. 그들 그리스 사람이 경기에서 얻는 상이
그들이 연출하는 기에 그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녀도 되며 장녀의 도구도 된다. 그러나 지식에 이르면 어떤가? 가령 지식에 대한 보수로서 무엇인가를 주려 한다면 지식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 이상의 진보가 세상에 있을까? 물론 있을 턱이 없다. 섣부른 것을 주면 지식의 위엄을 손상하게 될 뿐이다. 그들은 지식에 대하여 황금이 든 상자를 올림포스 산만큼 쌓아놓고 크로이소스의 재물을 다 기울여서라도 상당한 보수를 주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어울릴 턱이 없을 것임을 강파하고는 그 이후로는 깨끗이 아무것도 안 주기로 하고 말았다. 황백청전이 지식에 필적하지 못하면 이로써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안다. 그런데 이 원리를 터득한 연후에 시사 문제에 임해보면 어떨까? 간에다 아무개가 다 뭐냐? 지폐에 눈코가 붙어버릴 인간이 아닌가? 기발한 의의로서 형통을 하자면 그는 일개의 활동 지폐에 불과한 것이다. 활동 지폐의 딸이라면 활동 우표점이나 될까? 돌이켜서 강개서군은 어떤가 하고 보면 어떠냐? 황공화학계도 최고 학부를 1등으로 졸업하고 추호도 근태의 염 없이 조슈 정벌 시대에 하울이 끈을 늘어뜨리며 밤낮으로 도토리의 스테빌리티를 연구하며 그래도 만족하는 기색도 없이 건일 중에 영국의 물리학자 로드 켈빈을 압도할 만큼의 대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공교롭게도 아즈마바 시를 지나가다가 투신 입수의 재주를 부리려다 실수한 적은 있으되 이도 열성적인 청년에게 흔히 있는 발작적 행위로서 주어도 그가 지식의 도매상이 되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메이테이의 특유한 비유로서 강개수군을 평한다면 그는 움직이는 도서관이라 하겠다. 지식으로서 반주가에 만들어낸 28cm 탄환이다. 이 탄환이 한번 시기를 얻어 학계에 폭발한다면 가령 폭발해보라고 폭발할 것이다. 메이테이는 이에 이르러 메이테이는 인류라고 자칭하는 형용사가 뜻대로 나오지 않으므로 속되게 말하는 용두삼이 느낌에 다소 기가 꺾인 듯 했으나 졸지에 내뱉듯이 이렇게 말한다. 활동 우표 따위 몇 천만 장 있어도 풍지박산이 나고 말거든. 그러니까 강개서한테는 저런 안 어울리는 여인은 안 되지. 내가 성낙 못해. 백수 중 가장 총명한 큰 코끼리와 가장 탐욕스러운 새끼 돼지와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지. 안 그래 구샤미군? 주인은 말없이 과자 접시를 땅땅땅 두드리기 시작한다. 서적기군은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은 기색으로 그렇지도 않겠지 하고 하는 수 없이 대꾸한다. 아까까지 메이테이의 악담을 해온 나머지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간 주인과 같은 무법자는 또 무슨 소리를 내뱉을지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되도록 적당하게 메이테이의 예봉을 비껴서 무사히 뚫고 나가는 게 상책인 것이다. 쓸데없는 저항은 회피할 수 있는 대로 회피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 안 해도 좋은 입싸움은 봉건시대의 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목적은 구슬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자기 생각대로 착착 일이 진척된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수고와 걱정과 입싸움이 없고서 일이 진척된다면 인생의 목적은 극락의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서적기군은 졸업 후 이 극락주의에 의해 성공했으며 이 극락주의에 의해 금시계를 드리웠으며 이 극락주의로 가네다 부부의 의뢰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이 극락주의로서 제법 어렵지 않게 구샤미군을 설득해서 이 사건이 10중 8구까지 성취된 판세에 메이테이라는 상규로는 다스릴 수 없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심리작용에 의해 행동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뚱딴지 같은 작자가 뛰어들어 왔으므로 어지간히 그 느닷없음에 낭패스러워하고 있는 판국이다. 극락주의를 발명한 것은 메이지의 신사요. 극락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스즈키 도주로 군이며 이제 이 극락주의로 인해 공경에 처해 있는 것도 역시 스즈키 도주로 군이다. 자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도 않겠지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여느 때와는 달리 과묵하게 점잔을 빼고 앉아있지만 일전에 저 코의 임자가 왔을 때의 광경을 보았다면 아무리 사업가 편을 드는 그대라도 질색할 것이 틀림없다고. 어때 구샤미군? 자넨 대단히 열심히 했지? 그래도 자네보단 내 쪽이 평판이 좋다던데? 아하하하, 여간 자신 있는 게 아니군? 그렇지 않고선 세비지 T라고들 학생이란 선생님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 학교로 나가지는 못하겠지? 나도 의지는 결코 남보다 못하진 않지만 그렇게 뻔뻔스럽게는 못하겠어. 존경할 따름이네.
학생이란 선생이 좀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무서울까? 생트 부부는 고금 독보의 평론가인데도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매우 평판이 나빠. 그는 학생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출할 땐 반드시 비수를 소매 밑에 지녀서 방어 도구로 삼은 적이 있어. 버킨티에르 역시 파리 대학에서 졸라의 소설을 공격했을 땐 하지만 자넨 대학 교수도 아무것도 아니자는가. 고작 아이들 선생으로 그런 대가들을 보기로 인용하는 건 송사리가 고래로서 스스로를 비유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런 소리를 하면 더욱 놀림을 받는다고. 잠자코 있어. 생트 부부나 나나 다 같은 정도의 학자야. 대단한 견식이로군. 그러나 주머니 칼을 갖고 다니는 것만은 위험하니까 흉내내지 않는 게 좋을 걸세. 대학 교수가 주머니 칼이라면 아이들 선생은 그래 나이퍼점일까? 그러나 역시 칼 종류는 위험하니까 절간 가게나 가서 장난감 공기총을 사다가 메고 다니는 게 좋겠군. 애교가 있어서 좋겠지. 어때 서적기군? 서적기군은 그제야 이야기가 가네다 사건에서 벗어났으므로 몰래 한숨을 돌리면서 말했다. 역시 천진하고 유쾌하군. 10년 만에야 자네들을 만나서 어쩐지 답답한 골목에서 넓은 들판으로 나온 것만 같은 기분일세. 어째 우리들 패거리에 담아는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을 하건 신경을 써야 하니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다고. 부담 없는 얘기가 좋지. 그리고 옛날 학생 시절의 친구들과 얘기하는 게 제일 스스럼이 없어서 좋지. 아, 오늘은 뜻밖의 메이테이 군을 만나 유쾌해서 난 좀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네. 서적기 군이 일어나려 하자 메이테이도 일어섰다. 나도 가야지. 난 이제부터 니온바시의 연회에 가야 하니까 거기까지 함께 가자고. 그거 마침 잘 됐군. 오랜만에 함께 산책이나 하세. 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돌아간다.